리스크가 크게 터지진 않을 거다라는 전제에서 지금의 서로 간의 이제 대립적인 구도를 앨런 입장에서는 재앙이라는 표현을 더 쓸 수밖에 없다. 왜? 그들의 합의를 이끌어오기 위해서는 당신들이 요구하는 마지막까지 버티는 그 정책에 대한 자존감들을 내려놔 주세요. 안 그러면 재앙이 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그 좀 작은 그림하고 네. 경제 쪽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작은 그림에 집중하면은 금융시장이 길게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지금 사실 부채 한도 협상 이슈에 다 몰입이 되어 있는데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잘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상태고 네. 예. 뭐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유형 관리도 해야 되고 어찌 될지 모르니까 워낙에 네. 이제 서로 간에 강경한 상태니까 예. 조심하고 관리는 해야 되지만 이게 본질적으로 미국 경제, 글로벌 경제, 금융시장의 크리티컬 포인트가 온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본질적으로 돈이 없어서 나타나는 문제는 아니니까. 네. 그러면 그런 전제를 깔고 간다면 1조 5천억 달러를 증액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증액이 되면 그동안에 바이든 정부가 해왔던 것처럼 친환경하고 녹색성장, 에너지 쪽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출을 할 수 있게 되는 흐름이 완성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돈의 흐름만 놓고 본다면 연말까지는 적어도 부채 한도 협상이 그래도 어렵게나마 타결이 된다는 전제로 보면 연말까지는 유동성이나 지출에 대한 또 기대감이 다시 좀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은 맞다라는 것이고요. 네. 근데 뒤에 제가 이제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경기에 대한 방향성은 내년도 초반을 넘어가게 되면은 사실 인플레가 꺾인다고 해서 지금 미국 경제가 살아나기보다는 인플레가 이제는 꺾이면서 완화되고 약간의 디스인플레이션이 나타나서 미국 경제도 조금 수요 압력이 약화되는 국면으로 간다는 거죠. 경기 방향성은 아래쪽이라는 겁니다. 수요가 약해진단 말씀인가요? 네. 음. 그 실질 임금이 낮아지는 게 우리가 예. 그런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굉장히 춥다가 예. 추운 남극에 살다가 예. 이제 어느 이제 섬을 그냥 발견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예. 섬을 발견했을 때 거기서 불이 활활 타올라요. 그러면은 그 너무 춥고 고난해서 힘들었던 그 사람이 예. 여행자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온화하고 따뜻한 기운을 느끼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단기적으로는 좋습니다. 근데 이제 더 가까이 가면 예. 사실은 사람이 견딜 수 없는 불 때문에 타 죽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불에 타 죽는 결과가 올 거다 이런 건 아닌데 네. 네. 어찌됐든 경기의 방향성 자체는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그림인데 네. 그 기간을 잠깐 잘라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연말까지 흐름을 놓고 봤을 때 무언가 완화되거나 무언가 좋아질 수 있는 그림. 첫 번째는 부채 한도 협상이 어렵게라도 좀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재정 지출이나 유동성의 흐름이 좀 원만하게 또 개선되지 않을까. 이 두 가지.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인플레는 서서히 꺾이는 흐름이 연말까지는 완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지금 현재 금융시장은 좀 단기적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이제 생각인 겁니다. 네. 그 지금데 뭐 부채 한도 관련해서는 오히려 저는 이런 분위기를 오히려 주변에서 감지하는데 어떻게 이제 부채 한도 관련한 콘텐츠에 달려 있는 댓글들을 보면은 그래 제발 좀 디폴트 좀 내둬라. 그 이제 2011년이나 그 동안에 왕왕 있었던 그 소동 때마다의 그 과거의 그 기억 때문인 것 같아요. 네. 2011년에 그랬거든요. 그래봐야 뭐 한두 달 그러다가 그 이후에 그 뭐 사실상 한 6, 7년 이상 랠리가 쫙 이어졌고 했으니 이번에도 제발 빠지면은 나 좀 그걸 기회 삼아 나 좀 주식으로 좀 한번 해볼래 하는 건데 그런데 이게 이번에도 이제 과연 그럴 뭐 별 탈 없이 넘어갈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양쪽에서 서로 조금씩은 양보해야 이제 협상이 타결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공화당이 요구했던 예산안 줄여 하는 부분에 전혀 우리는 그럴 생각 없어. 그냥 부채 한도만 올려줘. 이거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또 마찬가지로 반대의 경우 반대인데 지금
미국의 국가 부채 한도 국가 부채가 그 얼추 보니까 이게 31조 뭐 한 8천억 달러 이 정도 되더라고요. 잠 체크해 보니까. 그러면 여기서 얼마를 더 늘리겠단 말입니까? 한도를 지금 그런 거 하면 그러면 공화당에서 뭘 깎으라 하는 건지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공화당이 그 전에 이미 Limit Save Grow Act라고 해서 자신들이 결정한 재정 지출의 요구 법안입니다. 이대로 해달라. 그러니까 여기에 세부 항목들을 보시면요. 네. 10년 동안 비용 절감을 하는데 이제 24년 회계 연도에 비용 절감이라 하시면 연방 정부의 지출을 줄여달라. 그렇죠. 이 말이죠. 재정 지출을 삭감 네. 요즘에 재정 요구하는 지출을 것들, 삭감해라. 예, 그 사항들을 이제 항목별로 보시면 재정 지출을 재량 지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 지출이 있고 맨더터리가 있고 디스크레셔너리가 있는데 이 맨더터리 쪽이 아니라 이제 재량 지출 쪽을 뭐 나가도 되고 의지적으로 좀 줄일 수도 있고 이런 거. 그렇죠. 그게 재량 지출이 이제 크게 어떻게 나눠지냐면 국방하고 비국방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집니다. 예. 그래서 이 재량 쪽은 약간의 이제 가변성은 좀 있는 것이고 어허. 상대적으로 규모는 작습니다. 근데 예. 맨데터리 쪽은 사회복지 지출 쪽이기 때문에 워낙에 메디케이드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금액이 크고 예. 그 금액은 반드시 지출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정부의 사회보장 지출의 집중 쪽은 사실 맨데터리 쪽이고 이쪽은 재량 지출 쪽. 네. 근데 이 재량 지출 쪽이 국방비나 아니면은 뭐 피치 못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제 지출을 하는 항목 쪽으로 여기에 편입이 되곤 하는데 이거를 이제 24년도에 지출할 금액을 22년도 수준으로 줄이고 그 줄인 다음에 이 지출을 갖다가 줄여놓고 다시 1%씩 조금씩 늘려라. 그래서 10년 동안 이렇게 하면은 이제 3조 2천억 달러 정도가 감액이 된다 이렇게 아하. 요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친환경 에너지 세액공제 폐지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얘기했던 그 바이든의 학자금 부채 탕감 네. 이것도 이제 폐지를 해라. 예. 그리고 이제 어제 좀 화두가 됐었는데 메디케이드 지원 부분에 이제 푸드 스탬프,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식료품을 받는데 예. 근로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어떻게 정부기관이나 유관기관, 공공기관에서 일을 해서 이게 뭐냐면은 예전에 이제 그 현대화폐론에서 잠깐 얘기가 나왔던 건데 어떤 사회적으로 약자계층 분들이 무언가 이제 일자리를 찾기 힘드니까 공공 부분에 취업을 시켜드리고 물가가 너무 높을 수 있으니까 높아질 수 있으니까 정부가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현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드 스탬프는 말 그대로 식사하시라 이런 식으로 이제 식료품과 관련되는 쿠폰을 주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이게 너무 과하게 풀렸다. 그래서 그 조건을 갖다 강화해라. 그 다음에 이제 코비드 사용하지 않은 기금 같은 경우는 환수를 해라. 이건 이제 거의 끝물인데 뭐 하러 하느냐. 예. 여기서 지금까지 온 것 중에서 코비드 구호 기금 환수 요거는 양당이 둘 다 똑같이 합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바이든 그런 거는 대통령 합의가 될 수가 있겠네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이제 현실적으로. 끝난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관련된 개혁 정책 수정하고 IRA에서 세금 공제나 보조금 등으로 쓰여질 금액하고 그런 추가적으로 국세청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지출을 하려고 마련한 세입 부분이 있어요. 네. 그거를 갖다가 다시 그냥 국세청으로 넣어라. 쉽게 말하면 말씀드리면 IRA가 장기적으로 이제 증세를 이제 10년 동안 7천억 달러에서 4천억 달러 정도를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서 걷어들이는 일부 금액들하고 그다음에 국세청에서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국세청 조사 금액으로 이제 세금을 갖다가 징수를 하는데 네. 그 금액을 다 합쳐가지고 이제 그동안에 이제 바이든 정부는 IRA나 이제 인플레 감축법 쪽에 이제 보조금 세액공제로 쓰겠다 이렇게 계획을 짰었는데 그거를 그냥 국세청으로 다시 돌려라. 국세청이 이제 세입으로 이제 그 세금 징수를 통해서 환입을 받았을 때 지금 공화당에서는 인플레 감축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다 예. 쓰지 말아라. 예. 그러면은 국세청에서 받은 돈을 이 IRA 쪽에다가 쓰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국세청에 다시 그냥 넣어놔라. 아. 이 취지에 맞지 않다. 아. 그 돈이 여기다 쓰이는 거는 그 금액이 1,200억 달러. 이건 이제 지출이 감소되는 효과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그럼 예. 이거는 이제 빼기를 하고 여기에 이제 이자까지 다 더하면 총 4조 8천억 달러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줄일 수 있는 게 4조 그렇죠. 8천억 달러. 10년 동안 그렇게 될 수 있다. 10년 동안.
그래서 이제 매일 거의 지금 최근에 한 4번 가까이 지금 만나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네. 이제 보니까 하루 한 번 만날 때마다 핫 이슈, 그러니까 서로 공감을 못하고 대립하는 게 하나씩 바뀌더라고요. 어느 날은 이제 세액공제 지출 폐지에 대해서 초반에는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IRA 관련돼서 서로 대립적인 구도였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 푸드 스탬프, 그러니까 메디케이드 쪽에 포함되어 있고 푸드 스탬프 같은 경우도 너무 과도하게 지출되니까 사회 약자 계층을 돕는 거는 좋겠는데 너무 무분별하게 쓰여진다. 아니 그러면 이제 다들 궁금한 거는 결렬이 설마 되겠어 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겠지라고 바라보는 건데 하루하루 대립하는 게 좀 달라진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씩은 매듭을 짓고 그 다음 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정리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하나씩 튀어나오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된 상태고요. 근데 그게 왜 기대를 할 수밖에 없냐면요. 이 공화당이 또 약점이 있습니다. 지금 IRA 관련돼서 지출을 갖다가 축소를 하고 아까 국세청에서 징수하는 금액을 환입을 다시 이제 해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공화당의 주요 지역들 그 표가 많이 나오는 텃밭 지역들 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주들이 사실은 이 IRA 관련되는 법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세액공제나 에너지 관련되는 세액공제 관련되는 것들 때문에 그 주의 기업들의 일자리들이 좀 늘어나서 그것 때문에 공화당이 사실은 지난번 중간선거 때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서 좋다라는 평가로 긍정적으로 당선된 사람들 그 의원 수가 꽤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완전히 이 에너지 관련된 정책을 갖다가 바이든 정책을 갖다가 완전히 폐지로 가기에는 자기들도 거기에서 메리트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요구하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그 세액공제 쪽하고 IRA를 완전히 폐기 쪽으로는 지금 안 가고 뉘앙스 자체는 조금 하는데 여기에 전통 에너지를 갖다가 해라. 플러스 시켜라. 그러니까 반반을 섞어라 이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친환경 정책을 조금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기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두 가지 요구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입장은 뭐냐면 그 재정 지출에서 적자가 나고 부채가 늘어난 거는 어쨌든 정책의 실패라고 보고 거기서 그러면은 바꿔야 되는데 바꿀 때 효율적으로 당장에 전통 에너지하고 우리 석유 시추하는 작업들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토지 임대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 임대수를 확실하게 더 늘려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 에너지를 쓰면 그러면서 기업들이 좀 기업 생산 활동을 하면은 어느 정도 물가도 잡으면서 현실적으로 당장 경제도 그렇게 무너뜨리지 않으니까 이쪽을 하라. 물가 잡고 경제를 갖다가 더 효율적으로 돌리는데 왜 이거를 안 하느냐. 이런 이제 반론적인 입장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무 많은 이제 훌륭한 분석가분들이나 이제 정보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혹여나 서로 간에 합의 안 보면 그 내용은 다 아시죠? 그 재무부가 1조 달러 그 주화를 발행을 해서 그걸 갖다가 연준에다 맡겨놓고 그 1조 달러에 준하는 금액을 갖다가 찾아오면은 어쨌든 부채 한도 협상이 결렬이 되더라도 돈을 재무부가 쓸 수 있다. 그거는 이제 예전에 현대화폐 이론의 창시자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 뒤에 폴 크루그만도 사실 돈이 없어서 발권이 안 돼서 일어난 일은 아니지 않느냐. 어차피 합의가 필요한 거면은 거기서 합의가 안 일어나서 붕괴나 어떤 큰 크레딧 리스크가 나올 것 같으면 그러지 말고 우회를 해라. 우회한다고 그래서 실질이 달라지지 않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추가로 해가지고 이제 이런 것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부채 한도는 부채는 만기가 있는 것들이 부채 한도로 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영부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만기가 없는 거. 그러면 그건 부채 한도에 안 들어가잖아요. 부채 규모에. 그것도 방법이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최근에 그 수정헌법 14조 관련해가지고 모든 공공기관의 부채는 그 어떤 의회가 결정하는 사항에 그 선에 리밋에 준수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해서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바이든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사실은 1800년대 예전에 그 링컨 대통령이 그 인권보호법과 관련되는 이제 헌법의 사항을 약간 뒤틀어서 본인 당의 해석대로 정책을 실행한 적이 있어요. 수정헌법을.
그러니까 이것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네. 요지는 뭐냐면은 실질이 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회적으로 빠져나가가지고 부채를 갖다가 이제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을 마련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뭔가 리스크가 크게 터지진 않을 거다라는 전제에서 지금의 서로 간의 이제 대립적인 구도를 약간은 좀 그냥 어차피 될 텐데라는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게 이제 당장의 금융시장의 측면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쓰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뒤로 금융시장이 호전이 됐다라고는 하지만 이 차트를 잠깐 봐주시면요. 그게 이제 2011년도였습니다. 그 페드의 그러니까 에셋인데요. 에셋이 그 11년도에 그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어찌 됐든 부채 한도를 증액을 해서 재정 지출을 하는데 그와 동시에 이 북의 규모, 그러니까 연준 페드의 이제 에셋 자체가 자산 규모가 거의 2배 이상 늘어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 왜냐하면 이때가 이제 금융위기 직후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속 테이퍼링 하기 전까지 계속 늘어나다가 그런 시절이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그 트럼프 시대 왔을 때 트럼프 시대에 왔을 때도 잠깐 이제 주는 시점, 이 주는 시점이 바로 테이퍼링 시점이었죠. 근데 네, 예. 이제 이게 또다시 급증을 했던 21년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급증을 했던 시기고 지금을 보시면 이 북 자체가 잠깐 여기 끝에 머리 조금 늘어났지 않습니까? BTFP하고 그때 그 3월 달에. 은행 네. 쪽에 대한 저기 단기 자금 시장 조작 정책으로 유동성을 조금 넣어주다 보니까 이게 늘어났는데 이게 또 이제 결국에 만약에 페드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보면은 장기적으로 이거를 6조 달러까지 줄이겠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국채 위주로만.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부채 한도 이슈 상황 자체가 결국에 결렬이 돼가지고 디폴트로 가고 되게 힘든 국면으로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전 세계가 붕괴되는 그런 시나리오는 사실은 조금 현실적이진 않은 것 같다. 대비는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것이 실현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두 번째는 이게 만약에 타결이 되더라도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그 올 연말까지 재정 지출이나 여력이 확보됐다는 이유 그리고 유동성이 또 미국 주도로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금융 시장이 단기적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은 사실 연말까지 6개월 남았으면 그것도 단기적인 거죠. 사실 긴 그림에서 봤을 때. 근데 그 부분들이 그렇게 훼손이 될 것 같진 않다. 근데 세 번째는 지금 현재 이제 그 베버리지 곡선인데요. 이게 뭐냐면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잡 오프닝, 미국의 잡 오프닝하고 실업률을 가지고서 이제 그려놓은 건데 지금 이게 검은색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그림이 이제 최근에 미국 고용 시장이 너무 핫했을 때를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Y축은 일자리 사람 그렇죠. 구인 이 사람 좀 구인 구하는 비율이죠. 그렇죠. 그리고 X축은 이제 실업률. 근데 그러면 이게- 지금 저 빨간색 원으로 친 데는 기업에서는 사람이 없어가 동동거리고 있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실업률은 낮고 그게 바로 잡 오프닝이 거의 7%대 중반까지 찍었던 그 네. 실업률은 낮은 상태에서 찍었다가 네. 예. 이게 이제 서서히 내려오고 있죠. 그러니까 내려오고 있다. 이게 이제 마찰적으로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죠. 뭐 지금 이민자가 급감을 예. 했고 잡이 너무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서비스업이 너무 좋고 그래서 이게 과거의 베버리지 곡선보다 점프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간 적이 처음이다. 미국 경제가 그래서 너무 탄탄하다. 페드가 얘기했던 이게 이제 바로 그 곡선인데요. 예. 네. 이 베버리지 곡선이 다시 그냥 쉽게 표현하면은 미국에 어찌 보면 가계에 실질 소득이 늘어날 수 있는 여력과 그 임금 소득, 실질 임금 소득이 늘어날 수 있는 여력까지 다 내포를 해준다는 겁니다. 즉 경기를 갖다가 소비에 대한 경기력을 갖다가 어느 정도 평가를 해줄 수 있는 지표라는 겁니다. 근데 이 지표가 사실 최근에는 좀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방향성 자체가 이제 좀 떨어지면서 구조적으로 보면 이제 정상화된다. 근데 이제 이걸 비판적으로 평가를 하면은 사실 경제가 미국도 이제 슬슬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구나. 안 좋아지는 국면에 지금 와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는 페드가 크게 도와줄 수 없는 환경. 그리고 정부 혼자서 이번에 설령 합의를 해서 1조 5천억 달러가 늘어난더라도 이게 장기적인 미국 경제의 어떤 터닝,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는 악화가 아니라 좋아지는 포인트. 그렇게 만들 수는 없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쉽게 해드리면은 예. 유동성이나 지출에 대한 기대감을 만약에 이번에 어렵게라도 타결이 된다면 만들 수 있는 거고 금융시장한테는 당연히 좋을 수 있는 거고 근데 매크로의 방향성을 바꾸느냐 그거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갔을 때는 어쨌든 매크로 방향에 집중이 돼서 금융시장도 움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박사님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드는 의문을 한두 가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자, 그 국가 부채 한도 나왔을 때마다 백금 동전 하나 뭐 1조 달러 숫자만 찍으면 되니까 그렇죠. 1조 달러 백금 동전 하나 발행하지 뭐 하는 그 얘기는 예전부터 나왔었는데 네네. 자세하게 설명은 못 하겠습니다만 그거하고 옛날에 짐바브웨에서 그냥 종이에다가 1조 달러 해서 1 빵빵빵빵빵빵빵 짐바브웨 달러 거기다 공 하나 더 붙여서 10조 짐바브웨 달러 뭐 빵빵빵빵 해갖고 막 길거리 막 돌아다니고 애들 수부가 주스 봐야 물 한 통 못 사 먹는 그 같이 그거나 아르헨티나나 그 꼴 미국이니까 그 꼴 안 당한다? 그게 난 첫째로 이해가 안 되고 그놈의 뭐 1조 달러 이거 1조 달러야? 네. 이러면서 시작한다는 그 자체가 그렇죠. 그게 좀 우습고 그다음 두 번째 아까 보여주신 연준의 그 대차 대표 자산을 네. 보면은 요렇게 하다가 이제 줄이겠고 네. 6조 달러까지 줄이겠다는 게 연준의 의지다 그렇죠. 목표. 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양적 긴축으로 네. 이제 접어드는데 지금 시장 일각에서 하는 얘기가 타결돼도 걱정이다. 타결되면 1조 몇천억 달러요? 5천억 달러. 1조 5천억 달러치 국가 부채를 갖다 늘릴 수 있으니까 재무부 입장에서 재무부나 미국 연방 정부에서 또 채권 발행해서 이제 돈을 마련해서 그걸로 재정 지출 쓰면 되는데 그만큼 시중에 자금이 빨려 들어간다. 빨려 들어가봐야 또 이렇게 정부 지출로 또 다시 들어오겠지만 하는 얘기니까 시중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뭐 초과 저축 이런 것들로 이제 땡겨서 뭐 나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똔똔인데 그게 아니고 이제 진짜 돈이 풀렸다고 하려면은 그 1조 5천억 어치를 갖다가 또 연준이 또 그 국채를 갖다가 연준이 또 사주면서 일정 부분 사줘야죠. 대차 대표가 그러면 이해하고 또 부풀어야 그렇죠.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또 그러면 기존에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거 잠깐만 거기서 연결해서 포인트 바로 받을게요. 그렇게 되면 금리 인상이 안 멈춰지는 거예요. 금리 인상이 안 멈춰진다. 그렇죠. 왜냐하면 북을 늘려놓아 버리면 그들이 지금 두 가지 전략으로 왔는데 처음에 이제 선언을 할 때는 북을 줄이면서 금리도 올려가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물론 그들이 이제 페드가 원한 건 아니지만 중소형 은행들 파산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을 못 줄이는 상태가 돼버렸잖아요. 네. 물론 이게 단기적으로 BTF에도 1년 한도라고는 하지만 그건 그때 가봐야 하는 거고 그때 가면 또 연장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페드는 그런 네, 기관입니다. 예, 예. 그런 상태에서 북이 늘어나 있으면 사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아주 쉽게 간편하게 얘기하면은 연준이 그 감당해야 되는 숙제들이 더 유동성에 대한 숙제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북이 그렇게 쉽게 생각만큼 줄지 않을 것이고 예. 그러면은 우리가 그동안 얘기해왔던 이슈들 있지 않습니까? 경제가 좋아서 금융시장이 좋은 게 아니라 아직도 유동성 환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표면금리만 올랐을 뿐이다. 그러니까 표면금리 이상의 기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자산이라고 하면 그 돈이 그들로 간다. 그런 현상이 연말까지 가속화될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북이 늘려나 있는 상태로 금리가 멈출까? 멈추지 않을 가능성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타시카리가 최근에 매파 분들이 강하게 대두가 되는 것도 사실은 저는 이제 물가에 대한 부분, PC가 좀 덜 잡혔다 이런 거에 대한 경고성 멘트도 있지만 부가적으로 연준이 우리가 제대로 북을 갖다가 축소하는 타이트닝을 갖다가 테이퍼링을 못 하고 있습니다를 말을 안 하고 그거를 이제 뒤집어서 금리로라도 더 세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들의 표현에는 그게 들어가 있겠죠. 죄송합니다가 들어가 있겠죠. 그런 상태에서 바로 이제 첫 번째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CBO 그 미 의회 예산처에서 장기 플랜을 짠 겁니다. 이거 보시면요. 네. 간단하게 보시면은 아웃레이, 그러니까 전체 토탈 아웃레이가 이제 6조 2천억
22년 회계 연도입니다. 이제 빨간색 표시 밑에 돼 있는 건데요. 두 번째 밑에. 토탈 아웃레이 예. 총 지출이 예. 6조 2천억 그렇죠. 700 오케이 달러. 그리고 이제 23년도가 대략 6조 4천억 달러. 그리고 24년도가 6조 5천억 달러. 네. 네. 그리고 여기를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빨간색이 섞여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23년도에 개인 소득세로 걷어들이는 게 2조 3천억 달러입니다. 그 밑에 바로 밑에 네네네. 동그라미. 네네. 24년도가 2조 3천억 달러입니다. 예. 그러니까 왜 그들이 이렇게 써놨냐면 대부분의 미국 재정으로 수입을 거두는 쪽은 개인 소득세 쪽이거든요. 비중이 예. GDP의 30%입니다. 예. 예. 근데 이쪽을 많이 못 늘려놓은 건 이들도 장기 경기에 대한 GDP나 곡선 자체가 하향 쪽으로 전망을 해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도 경제가 안 좋으니까 그렇게 많이 안 거칠 거라고 보수적인 전망을 해놓은 거죠. 예. 그런 상태에서 쫙 뽑아 보니까 23년도에 이제 1조 7천억 달러 적자가 나오고 24년도 예측치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1조 9천억, 2조 달러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그 정부 데프시라고 돼 있는 조가 결국 세금 걷어들이는 리시트 세수보다 아웃레이 세출이 더 많다 보니까 그렇죠. 적자가 적자가 저렇게 2023년에 1726 1조 7,260억 달러. 예. 그 다음 해가 1조 8,600 뭐 이런 식으로 1조 9천억 달러. 어느 칸이죠? 맨 밑에, 제일 맨 밑에, 제일 밑에. 밑에. 예, 오케이, 예, 오케이.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재정 지출의 그 규모와 재정 적자의 규모, 그다음에 부채의 늘어나는 규모를 갖다가 단순하게 이게 선형적으로 완전 비례는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참고로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은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거의 이제 3조 달러 정도를 썼습니다. 돈을. 네. 그래서 부채가 3조 달러 늘어났어요. 네. 그런 사이에 지금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적자 규모만 보면 23년도 이들이 예측해 놓은 이제 회계 연도 23년도까지의 규모를 보면 대략 3천억 달러, 아까 그 3조 달러 정도가 재정 적자가 나와요. 네. 24년도 회계 연도 되면 2조 달러가 적자가 나옵니다. 예. 그러면 2년 동안 22 회계 연도하고 23 회계 연도에 창출했던 만들어놨던 재정 적자가 3조 달러인데 24년도에 2조 달러면은 한 해에만 24년도 한 해에만 3분의 2 재정 적자가 나오는 거죠.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선형적으로는 말을 못 하겠지만 예. 이 얘기는 즉슨 뭐냐면 이번에 1조 5천억 달러 늘려놓으면은 이제 과거에 이제 그동안 2년 동안 거의 근 2년 동안 3조 달러 부채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예. 이 1조 5천억 달러가 내년도 초반쯤 되면은 상반기쯤 되면 다 또 한도에 다 찬다는 얘기예요. 이대로 가면. 그러니까. 그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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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게 장기적인 경기 방향성에서 결국에 미국 경제는 어찌 보면 정책으로 경제 매크로 방향성을 만드는 나라인데 그게 만들어질 수 없는 구조인 거죠. 지금은 네. 페드도 그렇고 네. 이쪽도 그렇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아주 이제 잠깐의 현안을 봤을 때는 이제 돈이 다시 이제 뭔가 돌아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금융시장은 좋은 거는 저는 뭐 금융시장의 특성이 지금 그래 왔으니까 최근 몇 년간 그게 이제 맞는 그림인 것 같고 근데 다만 장기 그림으로 매크로가 나아지기 때문이냐는 그거는 아닌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그렇게 돈을 종이에 써가지고 주는 거 하고 아르헨티나 몇천 프로 지금 그 물가 상승률 때문에 화폐 가치 확 떨어져가지고 이제 리디노미네이션 화폐 개혁을 갖다 몇 번 했는데도 안 잡히는 이런 현상하고 이거를 했을 때 비교했을 때 구조적으로 뭐가 다르요? 똑같습니다. 똑같죠. 단지 기축통화, 비기축통화. 네. 그리고 기축통화인 상황에서 그들이 경상 적자와 재정 적자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쨌든 돈이 나갔다가 또 다시 들어오게 만드는 그런 구조적인 것들을 계속 만들어 온 거죠. 예. 근데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에는 부채한도 협상이 지금 당장 타결이 되든 가결이 되든 뭐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라고 해도 길게 보면 그것도 단기적인 영향이다라고 보시는 네. 것처럼 저는 들렸거든요. 네. 그러면 아주 큰 관점에서 긴 관점에서 볼 때 뭔가 경기가 좋아지려면 뭐가 움직여야 좋아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미국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재정하고 연준이 같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방향이 똑같아야 됩니다.
어차피 지금은 우리가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현대화폐론이라고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이제 재정 지출을 하는 정부의 돈을 갖다가 푸는 데 있어서 중앙은행이 돕는 거는 괜찮다. 근데 나중에 세금으로 걷어들이면 된다. 그러면 인플레도 안 발생한다. 그렇게 외치고 그 현대화폐론을 그전에는 이제 주류가 아니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받아들이면서 연준이 20년도에 적극적으로 정책을 했고 정부도 거기에 부응해가지고 지출을 한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 이미 부채가 이 정도 쌓여 있는 상태에서는 연준이 페드가 어느 정도 같이 이제 채권을 사주면서 그 지출을 하는 돈의 여력을 페드가 조금씩 같이 만들어주는 구조가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구조가 되어야만 경기 방향성이 위쪽으로 간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경제를 정책으로 만드는 나라이기 때문에 정책의 통일성과 방향성이 한꺼번에 좋아지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그림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유 박사님 말씀은 이거예요. 소위 말하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두 개의 바퀴로 이제 나라를 갖다가 운영한다고 했을 때 네. 재정이 소위 말하는 확대 재정 일단 빚 좀 내더라도 네. 뭐 추경 개사고 껄핏하는 게 네. 우리가 추경 아닙니까? 네네. 연초에 해놨던 예산 갖고는 하니까 돈 드는 것보다 쓸 데가 많은 추경이 딴 거에 빚내서 나중에 어떻게 될까 없어요. 그걸 갖다 추경 같은 거 갖다가 너무 좀 이렇게 뒷감당 생각 안 하느냐 하는 거는 요런 자리에 있을 때 하는 얘기고 제가 뭐 정치권이 되고 제가 뭐 뭘 이렇게 그 한 자리 가면은 아니 뭐 내가 한 4, 5년 하다 말 건데 나도 추경하겠어요. 당장 돈 필요한데. 그건 세상 이치 같아요. 트럼프도 돈 펑펑 썼고 맞아요. 바이든도 돈 펑펑 맞습니다. 썼고 예. 공화당이 집권하고 민주당이 집권하고 빚내 갖고 먼저 하는 거는 표된다 싶으면은 막 먼저 뿌리고 다 똑같아요. 동서고금. 그러는데 재정은 이렇게 확대하면서 적자 재정으로 가는데 연준은 긴축한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맞아요. 30%를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연준은 우리 긴축할래 이러고 있고 정부는 그거 하니까 뭐 우리가 뭐 대충 속아주고 넘어간다 치자고요. 그렇다 치고 그다음 두 번째 지금까지 딱 분위기 보면 오늘 오후 3시 반만 하더라도 야 이제 환율이 한 1,200원대로 다시 내려가나 보다. 우리 이거 이러다가 이제 2,600 열고 뭐 벌써 급한 데는 3,000포인트 나와요. 코스피.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이게 또 일이 일비하는 게 또 시장인 게 지금 NDF 1,320원입니다. 네. 오늘 지금 오늘 마감이 1,312원인데 NDF에서 1,320원이면 이거 거의 22원이니까 저 스와포인트 감안하면 이게 또 내일 요 시세라면 플러스 10원으로 출발한다는 얘기고 또 뭐 지수선물 흐름 미국 장이 약간 이렇게 삐리하다 하니까 그러면 이래 해서 그래 간다 막 대충 막 요즘 뭐 이렇게 유튜브 쇼츠에 보니까 아니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사세요 이런 것도 많던데 아니 뭐 따지지 마 부채 한도 늘 문제됐지만 이때까지 넘어왔잖아 또 넘어갈 거야 넘어가는데 왜 언론은 왜 그렇게 난립니까 무슨 자꾸 이 재앙이라는 표현을 써요 포텐셜 카타스트로피 그 디펜스를 할 구멍을 만들어놔야죠. 디펜스 할 구멍 그 명분을 만들어놔야죠. 명분 그 작년부터 한 겁니다. 매해마다 그 재앙이 온다. 재앙이 온다. 재작년도도 했었고요. 네. 취임하고서 계속 재앙 그래요. 재앙은 없었는데 지금까지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사고로 긍정적으로 보자면 재무부의 장관이니까 합의를 이끌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뭔가 정상적으로 이제 뭔가 이제 원활한 소통과 프로세스를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일 네. 것이고 네. 그게 이제 많은 부분일 것이고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반대로 생각을 하면 이제 어느 정도는 어느 당에서 이렇게 이제 어느 당은 결국에 지금은 이제 초점은 공화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 논리를 조금 이해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있어요. 물론 이제 제가 경험적으로 이해한 논리이긴 하지만 이게 100% 맞는 건 아닙니다. 자, 보시면요. 그 11년도 말씀을 하시는데 11년도에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부채 한도가 늘어났죠. 예. 등급은 하향이 네. 되고 미국이.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2009년부터 17년까지 오바마가 집권을 하는데 그것도 도움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정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부채와 재정에 대해서 이제 녹색 성장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공화당은 예나 지금이나 그게 이제 실효성이 없다. 너무 그쪽만 집중하면 안 돼. 반반 해라. 한쪽으로 몰빵하지 말아라. 이런 건데
그러고 나서 공화당이 거의 3년, 4년을 엄청나게 그때 그 비난을 받았어요. 왜요? 협상에 원활하게 협의를 안 해줬기 때문에 공화당 쟤들 때문에 그쵸. 이꼴 났다. 그렇게 됐다. 책임론이 그쪽으로 왔고 사실은 잊혀지긴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슈로 인해서 그 공화당이 이제 트럼프를 위시로 해서 이제 집권을 다시 이제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까지 고통의 시간이 되게 길었어요, 사실. 공화당이 그때 그랬죠. 한참 동안 헤맸죠. 네. 예. 그리고 히스토리컬하게 보시면 19년도에 이제 17년도 초반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19년 아까 말씀드린 내용 조각조각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18년도 들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니까 오바마 케어, 그러니까 그 메디케이드 쪽 확 늘려놓은 거, 사회 약자 계층을 위한 의료보험 그런 시스템들을 확충하는 것들, 이거를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그랬죠.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안 할 거고 나는 재정 지출을 정말 잘 해가지고 세입으로 결국엔 돈을 흑자 재정으로 만들 거야. 이거를 어떤 화두로 가져오면서 그래서 전통에너지, 파리 기후 조약 이런 거 과외로 이거는 다 빼야 돼. 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예. 근데 2년쯤 지나면서 여론이 이 트럼프한테 너무 안 좋은 게 있다 보니까 그 메디케이드를 이 부분은 내가 받아들일게. 그게 바로 아까 결국 4년 이렇게 하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아무리 그 전에 자기가 외친 주장이 있더라도 실제로 그 이제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면 그 전에 쓰던 것들을 한꺼번에 줄이거나 축소를 할 수가 없는, 당장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게 되면. 네. 아주 단순하게 하자면 오바마 케어라는 그걸로 인해서 터졌는데 미국 국민들이 이렇게 어떤 의료보험 체계에서 좀 나라 돈으로 좀 혜택을 받다가 트럼프는 그 부분을 좀 줄이겠다고 하니 당장 표 떨어지겠거든. 그렇죠. 예, 예. 그러면서 입장이 바뀌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재정 지출 적자에 대한 이슈들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이슈가 그러니까, 됐고, 예. 19년도가 됐을 때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그 멕시코에서 불법 이민자들 때문에 굉장히 뭐 유혈 사태도 있고 되게 예. 어려운 사태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국경 장벽을 건설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부채 한도를 갖다가 늘려달라고 하는데 또 민주당이 그걸 협의를 거부를 해버려서 그때 그랬죠.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해서 다른 쪽 재원을 가져와서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국경 장벽 세울 때. 네. 네.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면 지금 공화당의 입장도 사실은 예전에 11년도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최악으로 몰고 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당장에 자기의 표밭에서 많은 주에서 자기들이 이 정책 때문에, 친환경 정책 때문에 일자리도 늘어난 게 사실이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그 녹록하게 합의를 할 수는 없어요. 왜? 19년도에 당한 게 있거든요. 자신들도 합의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정당한 정책, 어쨌든 정책적으로 국경 장벽은 불법 이민자를 좀 막는다는 명분이 명확했는데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그러한 로직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알고 있는 옐런 입장에서는 합의를 해주더라도 녹록치 않을 거다라는 것을 다 인지하고 현지에서 인지를 하고 있을 예, 거기 때문에 예. 우리보다 더 피부로 인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재앙이라는 표현을 더 쓸 수밖에 없다. 왜? 그들의 합의를 이끌어오기 위해서는 당신들이 요구하는 마지막까지 버티는 그 정책에 대한 자존감들을 내려놔 주세요. 안 그러면 재앙이 옵니다. 명분을 만드는 그 거죠. 명분 만드는 걸 한참 전부터 차곡차곡 쌓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근데 매년 반복되시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뭐 다 조금씩은 경험해 봤다시피 지금 이래 갖고는 남아 있는 달력에 이렇게 날짜 해가면서 보니까 메카시 말로는 어쨌거나 합의가 돼서 하원에서 표결 처리했는 데만도 나흘은 걸린다 그러고 그거에서 또 상원 넘어가면 상원 또 민주당 강경파들 중에 저거 안 돼 하면서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진짜 6월 1일이 오는 거고 6월 15일 중순까지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지금 뭐 꼴랑 뭐 한 300억 달러 남았다고 들리는데 그거 다 이렇게 하고 나서는 월급을 못 주든지 이자 지급이 안 되든지 뭐 상황이 오면은 소위 말해서 또 우리 몇 번 겪어봤던 저 가버먼트 셧다운 해갖고 셧다운이 출근하지 마라. 네. 출근해봐야 돈도 못 준다 이래 되고 뭐 이제 뭐 비자 발급도 못 받고 희한하게 되는 그거 조금 이제 겪겠죠. 그렇죠. 겪긴 겪겠지만 그래봐야 시장은 우리 이거 다 알아. 다 해왔던 거야. 그렇죠.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십시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직장 회사들 이제 모두 다 취업하실 때 건강 검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웬만하면 건강 검진 다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혹여나 그것 때문에 안 될까봐 마지막에 불안하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본인이 관리를 안 하신 분들은 또 그럴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당연히 대비도 해야 되고 주의도 하셔야 되는 건 맞는데 이제 그로 인해서 저는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투자를 하시는 분들 워낙에 스마트하시고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우수한 이제 정보를 갖고 계시니까 그렇게 해서 만약에 좋아지는 형국이 만약에 만들어서 투자를 하시더라도 이게 경제 매크로 자체까지 돌리면서 펀더멘탈리 개선되는 그림에 안착이 됐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는 거는 적어도 알고 가자. 근데 그거를 알고 가는 거하고 모르고 가는 거랑 뭐가 달라요? 어차피 투자 익스포저 넣어가지고 투자는 수익 거두면 그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거를 아는 분은 적어도 펀더멘탈리 우리 수출이 급감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수출로 뜰 수 있는 산업에 대해 더 포커싱을 두겠죠. 더 집중을 하겠죠. 즉 주의를 더 기울이겠죠. 펀더멘탈리 살아있는 쪽에. 근데 그게 아닌 분은 우리나라에 뭐 이런 테마도 생겼대 저런 테마도 생겼대 어닝에 대한 거 당연히 이제 뭐 제가 이거는 주식 전문가는 아니지만 당연히 펀더멘탈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을 덜 보시고 같이 이제 익스포저를 늘려가시면 이제 연말쯤 내년 초반이 됐을 때 아까 말씀드린 부채 한도가 돈이 이제 또 메말라서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과 플러스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해 주셨던 돈을 이쪽에서 풀고 있는 와중에 결국에 연준이 북을 못 줄이면 금리는 어떻게 되느냐. 제가 금리에 대한 포인트가 그러니까, 지금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포인트들이 다시 수면 위로 표출되면은 안 좋아지죠. 그래놓이 제임스 블라드가 한 2번 더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좀 도비샥에 가던 친구들도 약간 또 살짝 톤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 재정 부문하고 엮어서 하면은 갑자기 연준 인사들이 시장에 알아들으라 하면서 이제 워닝을 준다고 볼 수 그렇죠. 있겠고 뉴스 보다 보면은 그 바이든 대통령 그 옆에 또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앉아 있고 네. 저 케빈 메카시 앉아 있고 맞은편에 척 슈머 앉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보면 바이든 대통령 그 뭐랄까 노련하다고 해야 되나 참 그 표정에서 보면은 저는 이렇게 읽히더라고요. 너 그럼 뭐 그래봐야 어쩔 건데 끝까지 갈 수 있니? 감당되겠니? 하는 표정이에요. 네. 뭐 그런 그게 있고 네. 메카시 목소리도 보니까 뭐 이게 무슨 뭐 전투력 기대하기는 좀 그거 한 데다가 나와가지고 벌써 뭐 낙관적이다 뭐 생산적이다 그게 해줄 때 해주더라도 세게 나가야지 벌써 뭐 그러면 별일은 없겠다 싶은데 그거 말고는 그러면은 몇 가지만 매크로 한번 짚어보시죠. 네네. 3월달에 우리를 갖다 잠시 그렇게 긴장시켰던 은행권 문제 노 프라블럼 아닙니다. 전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빨리 돈을 넣어줬지 않습니까? 네. 네. 정부 네. 돈도 넣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대형은행 돈도 넣고 그러다가 또 안 되니까 FDIC가 사실 돈이 메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연방예금보험공사가 보험에 들어가 있는 예금들 있지 않습니까? 네. 보험에 들어 있는 예. 그래서 언제든지 부실화돼서 파산하려면 돈을 찾을 수 있는 미국의 전체 그 보험 예금에서 지금 FDIC가 돈을 당장 넣어줄 수 있는 규모는 그 전체 금액에서 1%밖에 안 돼요. 그럴 거예요. 근데 그거는 원래 그 돈 어디서 가져와야 되냐? 부채에서 사실 가져와야 돼.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 가져와야 돼. 정부가 예치를 해주는 구조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나고 나서는 그 금액이 그 FDIC가 쌓는 그 이제 예치금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예치금들이 사실 많이 조금씩 늘어났어요. 매년 증액이 되는 게 맞는데 15년도 넘어가면서부터 이게 증액이 거의 안 됐습니다. 그 슬롭 자체가 거의 이제 평탄하게 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제 이거는 너무 뭐 현학적이고 이런 표현이 아니라 현대화폐 이론에서 돈을 푸는 건 맞는데 항상 이제 그 우리가 랜덜 레이나 과거의 현대화폐 이론 창시자들이 외친 거면 돈을 풀고 미국처럼 기축통화 국가의 경우에는 정부가 푸는 돈을 갖다 연준이 보조해 주는 것도 맞다. 왜냐하면 기축통화고 이 달러는 누구나 사고 싶어 하니까. 네. 근데 푸는 쪽에 금융에 집중이 돼서는 안 된다. 금융이 아니라 산업에 실제 필요한 데 쓰여지고
그 돈들이 결국에 재정 지출로 순환적인 효과를 내서 기업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생산 소득을 얻어내가지고 그게 다시 재정 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미국은 이제 결국에는 뭐가 사건만 일어나면 돈 풀면 일단은 막아진다라는 버냉키 의장의 그런 헬리콥터 머니식에 길들여져 버렸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마지막에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대형 은행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 FDIC한테 이제 수수료를 더 올리겠다. 너희들이 내는 수수료를. 그 금액 가지고 뭔가 어려울 때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계는 이제 우리가 한 그 은행의 부실화되면서 위험해지는 구간들을 역사적으로 볼 때 5단계 정도로 보면은 지금 2에서 3단계 정도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 최근에 웨스트 얼라이언스나 뭐 이런 은행들 보면 사실 예금이 주는 게 재무 부실이 없는데도 예금이 줄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은행들이 과거에도 BRC나 그 우리 그 연구자료 22에서 연구자료 보면은 재무 부실이 끝나서 정부 지원이 다 끝나가지고 다 괜찮아졌는데도 그와 비슷하거나 규모가 비슷하거나 포트폴리오가 비슷한 은행들에서 돈이 빠진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게 아직 꺼지지 않고 그게 또 확산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심리적으로라도. 그래서 그런 연구 결과가 있는 것을 참고해 봤을 때 중소형 은행들의 이 리스크 데미지가 완전히 지금 종료가 됐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일시적이다, 일정 기간 지속될 것이다,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을 우려해야 한다. 세 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는 조금 더 좁혀보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근데 과거 그 뱅크런 사태나 미국 뱅크 페일리어 사태를 보면 네. 잊을 듯하면 나타난다가 맞는 것 같아요. 예. 잊혀질 듯하면 하나씩 터진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남 걱정하지 말고 우리 걱정 좀 해야 되는데 네. 우리 펀더멘털도 한번 지금 좀 따져봐야 안 되겠습니까? 자, 시장 흐름은 이렇게 나쁘진 않아요 지금까지. 네. 5월달에 사실 걱정은 많은 5월을 맞이했었는데 현재까지로서는 나쁘지 않은 5월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었죠 사실은. 유럽도 이제 인플레를 극복해 나간다. 혹은 이제 에너지 사태에 대한 불안을 극복해 나간다. 거기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엔 약세의 그 메리트가 다시 살아난다. 그다음에 자동차 쪽, 닛산이나 이런 쪽의 가동률이 빠르게 올라간다. 자동차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생산 못했던 것들을 복구해 나가는데 그러한 복구력이 굉장히 미국에서 쉽게 말하면 잘 팔리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금융시장의 패턴들은 다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사실. 근데 그런 흐름에 이제 연동해서 한국의 금융시장, 특히 위험시장인 주식시장도 좋아지는 흐름이고, 그게 저는 이제 이거는 맞다, 틀리다, 버블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융시장의 동조화는 당연한 거니까 전 세계에.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일단은 어떤 특정, 그러니까 수출이 잘 됐거나 아니면 앞으로 수주나 계약들이 잘 될 수 있는 섹터나 산업 쪽에 대한 자금 집중이 되고 그 자금이 집중된 상태에서 약간 그거보다 약하더라도 좀 덜한 산업이라도 이제 돌아가면서 돈이 조금씩 들어가는 그림들 이런 그림들은 전형적으로 이제 유동성이 메마르지 않고 풍부한 금융시장의 패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거품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기는 좀 무리일 것 같고 시장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동성하고 매크로 두 개에 이제 다 의존을 해서 방향성을 정하는데 매크로가 뚜렷한 방향성이었고 뭔가 좀 안 좋아지는 방향성으로 갈 때는 일단은 안 좋은 쪽이 맞긴 하지만 유동성이 버텨주면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 우리 알파 셀렉션이라고 하잖아요. 매크로가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킹을 잘하면 섹터나 종목을 잘 잡으면 그래도 되는 그런 시장. 지금 그런 국면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아까 살짝 투자 지원 잘 모르지만 투자 지원을 좀 한다면이라는 관점에서 조금 힌트를 주셨다고 느껴진 게 상황을 알고 가는 우리는 펀더멘탈 관점에서 조금 더 보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연장선상에서 리스크 관리를 해나간다라고 했을 때 어떤 부분을 좀 더 주의해야 할지 조언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무역
그 통계를 보면 사실 이제 그게 금융시장이나 주식시장에도 반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동차 쪽의 수출 증가율은 이제 MOM이나 QOQ로 봤을 때, 그러니까 월간 대비 혹은 분기 대비로 봤을 때 그게 확연하게 느는 건 아니지만 전년 예. 대비로 하면은 확실히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은 거기서도 이제 우리 중국 수출이 좀 감소하면서 오히려 지금 그 동남아시아 쪽하고 미국 수출은 그래도 괜찮게 유지가 되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 포지션들이 자동차 수출이 잘 된다는 거는 그렇게 빠르게 그러니까 갑자기 멈출 것 같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항상 주의는 해야 되지만 미국 경기도 하반기로 가면서 좀 약해질 수는 있으니까. 예. 근데 이제 그래서 펀더멘탈리 이런 쪽에 뭐 수출이 잘 되는 산업 쪽에 집중하는 거는 괜찮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근데 이제 다만 코셔스 이제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는 뭐 원론적인 얘기지만 이럴수록 이제 자산의 그 특성이 완전히 다른 자산들로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채권도 지금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금리에 대해서 우리가 금리 아까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여지가 네, 생겨버리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점이 왔을 때 실제 그게 시연이 됐을 때 6월 지나서 그럴 때 채권에 대한 관심도 좀 일정 부분 가져가야 되고 예. 지금 당장으로 보면은 어찌됐든 부채 한도 협상은 우리가 넘어가야 됩니다. 사실 이게 됐다고 해서 이거를 무조건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돼야 되는 겁니다. 네. 사실 예. 직장 취업 그 건강 검진했는데 통과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 대한 이제 보수적인 판단들 생각해 보시면 금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예. 가져가시고 좀 특성이 다른 자산으로 좀 다변화해 볼 필요가 있지 좀 않을까. 결이 다른 것들을 가져가야 타격을 받아도 네, 크게 상처 입지 않을 수 그렇죠, 있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우리 유신익 박사님 그동안에 이렇게 연초에 이런저런 매체를 통해서 던지시던 메시지는 조금 우려 쪽이 더 컸다면은 그 우려는 조금 다소 줄어들었다고 좀 느껴집니다. 저는 구조적인 우려는 여전히 동일하다고 구조적인 생각하고요. 우려는 여전하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이제 연초 작년도 보면 사실 다 위기론이 다 팽배했고 뭐 붕괴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 봤을 때 위기는 사실은 정책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못할 만큼 예상이 못 될 때 그럴 때 와요. 근데 그게 올해 적어도 지금 하반기에 그 현상이 나타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경기가 바닥을 찍고 터닝한다. 일부에서는 이제 터닝한다라는 표현들을 하시는데 물가만 낮아진다고 지금 해소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물가 낮아진 다음에 수요가 약화되는 부분이 디스인플레이션과 함께 나타나는 거를 확인을 바닥을 해야지 경기는 다시 터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경기에 대한 코셔스 방향은 아직도 갖고 있고 그게 조금 최근에 분위기가 바뀐다고 해서 뭐 투자를 열심히 해야 되고 뭐 경기도 좋아지니까 모두 사야 되고 무슨 자산 저는 그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요.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